빅데이터 분석기사 필기 대표 문제 같이 보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과목 챕터 1 빅데이터의 이해에서는요, 빅데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대표 문제 같이 볼게요. 다음 중 하둡 에코시스템의 주요 기술이 잘못 이어진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정답이 보이시나요? 정답은 바로 3번 피그와 하이브입니다. 피그와 하이브는 데이터 가공 또는 분석 시스템의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둡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게요. 1과목에서 좀 평이한 내용들이 주로 나오다가 이 하둡이 나오면 수험생분들이 약간 당황을 할 수 있는데, 이 하둡은 뭐냐면 아파치 재단에서 만든 빅데이터 저장, 처리 용도의 분산 처리 프레임워크입니다. 정형 데이터나 비정형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오픈소스의 빅데이터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것이 왜 나왔냐, 왜 좋냐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처음에 수많은 데이터 세트를 분석하고 처리하기 위해서는요, 단순히 생각해서 메모리나 또는 프로세서, 즉 스케일업을 시켰어야 됐어요. 하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생각한 거는 컴퓨터를 여러 대 쓰는 거예요. 병렬적으로 컴퓨터를 여러 대 쓰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컴퓨터가 여러 개 되면 각각 컴퓨터가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분석을 진행하고 처리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너무 복잡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더 많은 컴퓨터를 확장해서 해결한다는 게 바로 이 하둡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하둡이 나올 때는 항상 GFS라는 구글 파일 시스템과 이란 단어가 항상 나오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구글에서 만든 GFS라는 논문을 보고 그거에 착안해서 만든 게 바로 이 하둡입니다. 이 하둡은 두 가지의 코어 프로젝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HDFS이고 두 번째가 바로 맵리듀스입니다. 이건 뒤에 가서 같이 볼게요. 첫 번째는 맵리듀스입니다. 맵리듀스는 대용량의 데이터 처리를 위한 분산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예요. 맵이라는 메소드로 대용량의 데이터를 쪼개서 두 개의 값을 가지는 맵 구조 형태로 저장을 합니다. 이 쪼개는 단계가 바로 스플리팅 단계고, 스플리팅 단계예요. 두 개의 값, 키 밸류 값을 가지는 맵 구조 형태로 저장을 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전부 저장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선별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필터링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이 작업을 바로 매핑 작업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여기서 이 스플릿에서 만들어진 데이터의 작은 단위들을 우리는 청크라고 얘기를 하고요. 분석 대상만 값으로 출력을 하고 나머지는 제거를 하게 됩니다. 리듀스 또한 메소드이고요. 맵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맵이라는 메소드에서 어떻게 했어요? 데이터를 쪼개서 어떤 구조를 저장을 시켰고요. 그 구조에 대한 데이터 필터링 과정을 수행을 해서 필요한 데이터만 출력을 하게 됐어요. 그럼 이 리듀스는 이 맵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으로 맵 함수로 출력된 결과값을 새로운 키 기준으로 그룹화해서 그 결과를 출력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클라이언트는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잡 형태로 잡 트래커한테 전달을 해줍니다. 잡 트래커는 네임 노드에 위치를 해서요, 하둡 클러스터에 등록된 전체 잡을 스케줄링하고 모니터링합니다. 태스크 트래커는 데이터 노드에서 실행되는 데몬이고 태스크를 수행을 하고 잡 트래커에게 이 상황을 다시 보고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맵 리듀스의 연결 흐름 과정이에요. 그러면 다음,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은 무엇이냐?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은 데이터를 분산해서 저장한다는 시스템을 의미를 합니다. 데이터를 분산 처리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의 하드웨어에서 100만 개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시간당 10,000개를 처리하는 능력을 가진 하드웨어를 사용을 한다면 어떻게 해요? 100시간이 소요되겠죠. 하지만 데이터를 분산시켜서 10개의 하드웨어에 나누어 담는다면, 그리고 그것들을 동시에 병렬 처리한다면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10시간이 걸리겠죠? 극적으로 단축이 되는 효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둡 네트워크에 연결된 기기를 데이터를 저장하는 하둡 분산형 파일 시스템이고요. 파일을 적당한 블록 크기 63MB 정도로 나눠서 각 노드 클러스터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같은 색깔인 파일들이 존재를 해요. 이 말인 즉슨 뭐냐면 복제 데이터도 함께 저장을 해서 데이터 유실을 방지한다는 겁니다. 이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은 마스터와 슬레이브 구조를 가집니다.
여기 마스터 구조에 있는 네임 노드는 HDFS에서 굉장히 핵심이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이 하둡 내에서 처리되는 파일의 정보, 파일 시스템 정보, 뭐 이런 것들을 메모리에서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데이터 노드랑 주기적으로 상황을 주고받으면서 만약에 데이터 노드가 죽었거나 아니면 용량이 가득 찼을 경우에 다른 데이터 노드로 이동 가능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는 기능도 수행을 합니다. 또 데이터 노드랑 블록들의 매핑도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 노드는 무슨 기능을 수행을 하냐면,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읽기, 쓰기 기능들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데이터 노드는 네임 노드한테 하트비트를 3초마다 보내요. 이 하트비트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내가 얼만큼 사용 가능한 공간이 있는지, 또 적재를 얼마나 할 수 있는지 등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네임 노드가 데이터 노드에서 보내는 하트비트를 10초 동안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 데이터 노드가 죽었구나 하고 다른 데이터 노드에게 데이터를 적재한다든지 하는 내용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하둡의 코어 프로젝트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둡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키워드 위주로 잘 공부를 해주시면 시험장에서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문제와 관련된 하둡 에코시스템에 대해서 같이 볼게요. 하둡 에코시스템은 다양한 서브 프로젝트들의 모임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코어 프로젝트는 HDFS랑 맵 유드시지만 그 외에도 수많은 서브 프로젝트들이 이 하둡의 에코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개발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하둡 에코시스템입니다. 이 그림은 하둡 에코시스템을 공부하기 편하도록 정리해 놓은 거예요. 같이 한번 볼게요. 데이터 수집에는 비정형 데이터 수집과 정형 데이터 수집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스쿱은 정형 데이터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프로그램이고요. 여기 나오는 비정형 데이터 중에 플럼은 로그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용되는 환경이 다 달라요. 어디에는 정형 데이터, 어디서는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저장입니다. 우리 분산 데이터 저장에 아까 앞서 봤던 HDFS 봤죠?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HBase라고 컬럼 기반의 NoSQL 데이터베이스도 존재를 합니다. 데이터 처리 분석에는 얀과 맵리듀스가 있고요. 피그는 스크리브 언어 기반의 분석 도구입니다. 하이브는 SQL 기반의 분석 도구고요. 워하웃은 기계학습 알고리즘 기반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데이터 관리를 한번 볼게요. 우지는 빅데이터 처리 과정 관리를 수행을 하고요. H 카테고리는 빅데이터 메타 정보를 관리하고 주키퍼는 빅데이터 서버 시스템을 관리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만 보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피그나 하이브, 머하우 또는 H 카테고리 같은 것들의 키워드, 핵심 내용을 책에서 보고 그것들을 암기해 가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다음 중 인공지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인공지능의 학습에 대한 내용이고요. 정답은 2번 비지도 학습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데이터 구성을 알아내는 것으로 입력값의 목표치가 주어진다. 입력값의 목표치가 주어진다고 하면 지도 학습에 대한 내용이었죠. 자, 그러면 우린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한번 정의를 보고 가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적 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을 해서 컴퓨터가 인간의 행동과 사고를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이다 라는 정의가 있고요. 기계를 지능화하는 노력이다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행동이 최적의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의사결정 능력을 갖춘 에이전트를 구축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도 인공지능의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계학습에 대해서 바로 배워보도록 할게요. 인공지능 안에 기계학습이 있고 그 안에 딥러닝이 있다. 각각의 부분 집합으로 속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인공지능이 뭐고 기계학습이 뭐야? 라고 생각할 때 좋아요. 지도학습은 데이터에 대한 레이블, 정답이 주어진 상태에서 학습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분류모형, 회귀모형 이런 것들이 우리는 지도학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느 지역의 집값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싶은데 이미 다 존재하는 아파트들이 여러 개가 있고 나는 새로운 아파트의 집값을 예측을 해보겠어 하면 어때요? 데이터에 대한 집값, 레이블, 정답이 주어져 있는 상태죠. 그런 것들을 바로 우리는 지도학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지도 학습은 데이터에 대한 레이블,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상태에서 학습하는 걸로 입력값에 대한 목표치가 따로 주어지지 않아요. 군집 분석이라든지 오토 인코더들이 좋은 예입니다.
세 번째는 준지도학습이에요.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의 중간 방법으로 레이블이 존재하는 데이터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모두를 훈련에 사용합니다. 여기서는 왜 이렇게 둘 다 사용하냐? 사실 이런 직각 데이터 같은 지도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는 구하기가 힘들어요. 잘 정제되어 있는 데이터고 사용하기가 편한 데이터들은 사실 구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그 값도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부분은 데이터 중에 레이블이 없는 것, 그리고 일부는 있는 것. 그래서 둘 다를 동시에 학습하는 방법을 준지도학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층 실내 신경망이나 제한된 볼츠맘 머신이 그 예예요.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강화학습입니다. 이 강화학습은 이 지도학습, 비지도학습과는 조금 컨셉이 달라요. 학습을 수행을 하면서 가장 큰 보상을 얻기 위한 최상의 전략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화학습의 초점 자체가 학습 과정에서의 성능이지 정답을 찾고 안 찾고의 문제가 아니라서 위에 있는 학습들과 약간 다르다는 거죠. 이 좋은 예가 알파고이죠. 바둑을 같이 뒀던 알파고와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들이 바로 강화학습의 예입니다. 이상으로 1과목 챕터 1 대표 문제 같이 보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